안녕하세요, 케이오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이민문호 개방 정책은 필수. 경제 전문가들 인력난 해소 위해 필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 새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뭐 한국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민 사기, 그 이민 서류 위조, 취업 사기 등등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뉴스에서 많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는 지금 신규 이민자만 43만 명인데요. 그 와중에 또 유학생, 취업비자, 뭐 임시거주자 등등해서 60만 7천 명, 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죠. 최근에 인구 증가가 순 증가가 1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월달, 2월달에 이미 10만 명이 넘었고, 그래서 2025년까지는 최대 150만 명까지 지금 이민자를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는 어쨌든 간에 이 경제 때문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경제 어떤 침체를 좀 덜 하기 위해서, 경제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쓰게 되니까요. 그죠? 경제 침체 이제 연착륙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 이거 정책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도 기존의 4천 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서로 정부 정책자, 정부에서 서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루도 총리하고 윤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걸 낮추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선택일 수도 있고, 그만큼 수요가 높아서 많이 원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또 해주는 정책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들, 그리고 임시 거주자들, 그리고 뭐 워킹 퍼밋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러 워킹 홀리데이로 왔는데 캐나다 살다 보면 이제 캐나다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민을 원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정책장, 저도 이제 공부를 2년 동안 하고 워킹 비자를 받아서 독립 이민을 한 케이스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코스를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해서 오잖아요. 그럼 영어 공부를 나중에 이민이 돼도 또 돈 들여서 공부시켜줄 필요도 없고, 대부분 그걸 스킵해서 바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바로 돈을 벌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 일원이 되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사실상 이런 식의 공부를 해서 직장을 잡고 이민을 하든지,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캐나다 좋네, 바로 영어 되고 일할 능력이 되니까 바로 또 직장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람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민을 할 때도 아무래도 이런 코스들, 칼리지나 대학교 와서 취업하기 힘든 거, 소위 말해 저도 문과를 졸업했는데 문과 계열 말고요, 이과 계열에서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취업 많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얼리 차일드 케어, 그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좀 LPN 간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취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노려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경제 뉴스인데요. 버핏이, 우리 오마하의 현자로 알려져 있는 버핏은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자,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식을 대거 팔았다고 합니다.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마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고속 성장기도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이후로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성장을 잘하던 시대였었는데, 아마 그런 시대가 끝났고 그런 어떤 성장기가 좀 끝나서 어떻게 보면 완만하게 지금 아주 저성장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면 저성장의 시대 또 돈 벌 수 있는 거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못 벌고 한다면 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나라의 어떤 부동산은 캐나다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부동산은 아무래도 좀 더 다른 뭐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네, 뭐 전문가의 견해 아니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달러 기축통화 대체할 통화는 없다. 요즘에 보면은 미국,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기축통화, 이제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 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달러 기축통화의 대체는 없다. 이 얘기는 결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미국이 여전히 패권 국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미국이 여전히 뭐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이나 아니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이런 패권은 당분간은 그쵸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선박을 막고 있어서 곡물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연방은 들어오는 선박 등록과 검사를 거절함에 따라 사실상 곡물 계획을 중단했다. 이전 기존 합의 조항을 부인하고 있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러시아가 지금 곡물 수출을 허용하기도 하고 또 호케함대가 이제 막기도 하고 해가지고 곡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곡물 가격을 올릴 만한 필요가 지금 느껴진 건지 곡물은 전쟁 어떤 상관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러시아도 수출한 거 막으면 안 되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수출을 해야 되니까 이건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은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수출입이 이제 소용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좀 막히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막힌다 그러면 요즘에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분명히 다시 또 오르겠죠. 자, 서방 인식 바뀐 서방 우크라이나 종전서 중국 역할을 재검토. 사실상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작년 거의 중반부터 확실히 지금 종전의 기미가 보이고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이제 재건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지금 안 끝나고 질질질 끌리다 보니까 오히려 서방에서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종전에서 중국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그런 뭐 가스라든지 그런 거 많이 사주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사실은 서로 간에 친해지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친해지면서 경제를 지금 동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옛날에는 이제 중국에 껴드는 거 서방에서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전쟁이 거의 끝날 막판에 중국이 나타나서 중국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막으려고 괜히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안 끝나다 보니까 이제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 비밀 무인 우주선이 9개월 만에 구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궤도를 돌면서 태양열로 또 전기도 공급하면서 이제 비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중국도 비슷한 걸 발표했다고 중국도 비슷한 걸 만들어서 무려 9개월 동안 우주에서 활동하고 귀환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도 역시 이제 순기술은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발전은 참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없이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어떤 정권을 갖고 있는 건 좀 성장 안 했으면 좋긴 한데 어떻게든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중국이 좀 분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지켜본 부동산 관련, 캐나다 관련 뉴스, 경제 관련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시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여러분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주말인데 저는 어차피 그냥 쉬프트 워커라 아니면 또 지금 특별히 그런 거 없이 평일과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뉴스를 제목만 보고 제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요즘에 JP모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이먼이 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디폴트에 접근할수록 시장 패닉 빠질 거. 제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 디폴트에 빠지면 예전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금융권이 위기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안 떨어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좀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또 다른 이제 트리거가 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저런 트리거들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하나하나 위기도 막아야 된다.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저거 하나로 된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아마 저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는 입장에서 누가 거기다 돌멩이 같은 거 툭툭 던지면 굉장히 기분도 안 좋지만 저 그걸로 얼음이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도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인이 주소한 아파트로 주거 제한을 했는데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5억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해요.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기 다른 나라에 몬테그로는 다른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근데 문제가 권도영 같은 경우도 저기 단독 범행이 아니고 전 세계 어떤 큰 손들 미국의 어떤 대형은행과의 어떤 거래도 옛날에 한번 조명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뉴스가 금방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분명히 정말 있긴 있나 보다.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아마 현재로서는 보호받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뭐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유럽 최대 군수 무기 생산 업체인 한 독일의 라인 메탈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전차 생산, 보수 합동 벤처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유럽에서 가장 큰 군수업체인데 지금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합동 기업을 설립을 해서 같이 이제 전차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전쟁은 일반 개인들이 아닌 국가 단위의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또 이 와중에 또 세우고 한 국가랑 연합을 해서 전차를 생산을 하면 판로는 쉽게 말해서 확실하게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만들면 우크라이나가 사주겠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자기 돈을 내고 사줍니까? 아니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돈을 대줘서 채권을 발행한 돈으로 사주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빚을 내서 사줘서 빚잔치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저런 곳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참여한다고 하면 뭐 독일 사람들은 저 기업을 이제 주식을 삼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 일반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즈니스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뉴욕 증시가 계속 지금 하락세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은행권 부진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하락 중인데, 저는 물론 이제 하락 주식에 돈을 이제 제 포지션을 갖다 놓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너무 빨리 갖다 놔서 여전히 지금 손해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팔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주식 계좌를 한번 또 얘기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1대1로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도 은근히 중국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의료나 뭐 이런 지금 뭐라 그러죠? 뭐 어페럴 그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인데, 결국은 싼 인건과 어떤 직물 뭐 그런 게 정말 필요한데 중국이 정말 그거를 전 세계 공급하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하고 많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중국이랑 협조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찰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하고 같이 한번 손을 잡은 나라들은 원래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손을 잡으면 그 나라에 일거리를 줍니다. 산업을 일으켜줘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산업을 일으켜서 싼 가격에 미국에 공급하라고. 근데 미국도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산업을 일으켜주질 않습니다. 일으키긴 일으켜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돈이 그 나라에 흘러 들어가는데, 산업을 일으켜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중국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중국 식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밥을 먹게 만들고 중국 그 아파트를 집을 줘서 거기서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갖고 와서 자기네에서 뱅뱅뱅뱅 돌리다 다시 중국으로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항구나 어떤 지역만 주는 거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라들이 깨달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호주였었고요. 그죠? 그 호주가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이걸 깨닫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듭니다. 네, 테슬라 중국에서 110만 대 리콜, 회생 제동, 가속 경고, 알람 제한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며칠 전에 테슬라가 교통사고 난 걸 봤거든요. 사고 난 순간 아니었는데 바로 직후였나 봐요. 앞에서 이제 뭔가 연기가 나서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이 가드레일 가운데 부딪혔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데서,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치면 램으로 빠지는 데 있잖아요.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 정면 충돌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 많이 됐었는데, 딱 그렇게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저거 오토파일럿 쓰다가 사고 난 거 아닌가?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뉴스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는데 아직 테슬라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는 게 아닌가. 뭐 전기차가 아직은 또 계속 만드는 구간이니까 생각이 듭니다. IMF도 미국의 디폴트 우리 아까 어제 얘기했었는데 또 다시 한번 나오긴 했네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IT 서비스 직원이 월급의 70%를 깎였다고요 하고요. 그리고 역대 최대 대졸자 쏟아진다. 중국 최악의 취업난. 이게 요번이가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졸자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다 시골로 보내서 농사를 짓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나온 얘기, 벌써 1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너무 가시화되다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미국이랑 싸워서 한번
많이 얻어 터졌었고 그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중국 세계 경제도 지금 슬슬 꺾이다 보니까 중국도 점점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팩웨스트라고 미국 은행 위기 재점화 이게 팩웨스트도 지금 지난주부터 나온 뉴스였죠. 팩에서 주가가 막 뭐 급락을 했다 급등을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은행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저도 훨씬 잘 아시는 분은 많을 텐데 은행권들이 갖고 있던 자산이 부실 자산은 아니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정부 채권을 갖고 있었던 미국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문제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돈이 좀 부족해서 그 채권을 팔려다 보니까 시장에 소문이 확 나는 거죠. 민심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야, 저 은행 지금 부실한 것 같아 얘기가 나오는 순간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이 시작이 된 거죠. 요즘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니까 돈을 다 빼버리니까 거기서 디폴트 나가고 파산이 되고 그죠? 이런 은행들이 중소은행 중심으로 점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대략 살펴본 뭐 금융 뉴스와 세계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이블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빚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좀 떨어져야 시중이자도 떨어질 걸 원하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죠. 모기지는 지금 조금 고정들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불어난 빚을 못 갚겠다. 하루에 무려 330명이 파산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1분기 개인 파산 신청 금융위기 이후 최대 3월에만 총 12,000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 기업 파산도 37%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저도 사채를 쓰면서 빚으로 지금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캘거리는 이제 콘도가 팔리면서 지금 한숨 두숨 지금 사실상 지금 좀 여러 숨을 쉬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또 이렇게 그냥 좀 해피 엔딩이 뭐 이게 엔딩은 아니지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 렌트를 주고 있는 애들이 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렌트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또 리턴 됐어요. 체크가 리턴 되면서 돈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사채 쓰면서 제가 론을 한 5개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빚 갚느라 좀 허덕허덕 되는데 그 상황보다는 지금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끝이 없는 어려움에 지금 계속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대외적으로도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 좀 멘붕이 왔었는데 며칠 동안 기사를 안 보다가 며칠 내에 봤어요. 근데 여전히 부동산 뉴스는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개인 파산과 기업 파산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지금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는 거,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건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계속 보는 게 경기가 안 좋아져요. 부동산 올라가도 글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부동산은 무조건 답이야. 좋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게 나 정말 경제를 잘 모르는구나. 부동산 나는 정말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요즘에 좀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좀 안 좋은 뉴스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저 모릅니다.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모릅니다. 그냥 기사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요. 국내 개신 파산 신청률이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난 3월에만 총 11,768명이 파산 신청을 제출을 했고요. 이건 19년 이후에 가장 큰 수치라고 합니다. 채무 조정 또한 3월에만 신청자가 9,33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분의 1이 증가한 수준으로 월간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 세상에 2011년 이후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나서 좀 버티던 사람들이 2년 뒤에 이제 파산 조정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높다.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전월 대비는 3월 전체 지급 불능 능력은 전월 대비로 무려 28.1%나 증가를 했고 전년 대비로는 또 28.3%가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 자영업자는 지금 12개월 동안 전년과 비교해서 36.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이 늘어난 거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어쨌든 힘든 사람이 어쨌든 굉장히 많다. 지금 어디선 실업률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직장을 가지니까 한쪽에서는 경기가 좋은 것 같고 그죠? 또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 낮출 것 같고 부동산이 오르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한쪽에선 지금 분명히 경제 한쪽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캐나다 파산 구조 조정 협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말도 어렵네요. 자, 국내 개인 파산은 이미 급격한 상승 궤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 수는 올해 말 팬데믹 이전 수준 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 지금 팬데믹 이전 평균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높은 금리 환경에서 부채를 감당하는 곳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파산 신청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질 것. 저도 사실은 이게 파산 신청이 이게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분명히 파산하는 사람 중에 그리고 직장을 잇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좀 생각보다 싸게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보이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인터뷰를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같은 단지 내에서도 콘도 가격 하나가 뭐 5만 불 이상 차이 난다든지 같은 단지 내에서 뭐 타운홈이 1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든지 분명히 1억 정도 싸게 내놓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죠. 근데 뭔가 좀 싸게 빨리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잡든지 거기서 조금 더 뭐 말 잘해서 좀 깎든지 그러면 분명히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으로 사는 지금 한쪽으로 올랐지만 한쪽에서는 좀 싸게 파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지금 높은 차입 비용으로 소비자 수요를 약화가 되고 있죠. 이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고 있고요. 높은 인플레이션, 기업들도 당연히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차입 비용, 모기지가 지금 이자율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쉽지 않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또 거기 발맞춰서 제가 이런 기사를 또 찾았습니다. 자, 세계은행 총재도 선진국 부채 역대급이다.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개발국은 선진국도 문제인데 저개발국은 더 약한 거죠. 부채와 상환 부담의 이중고. 예를 들면 부채가 많은데 거기 이자, 그러니까 개인이 커진 게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부자들보다는 또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럴 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지금 더 힘들어졌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선진국도 힘들고 후진국도 힘든데 그러면 결국 그들 투자자들은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선진국을 선택할 거다. 돈이 이제 그나마 힘들면 선진국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면 후진국들 에 있는 그 돈들이 선진국들로 몰리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한국에는 이제 IMF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개발선국, 후진국부터 만약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세계 경제에도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 미국 디폴트 때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 IMF도 JP 모건도 경고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디폴트는 지금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에서는 이걸 크게 따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거 단일 문제면은 아닐 수 있는데 미국의 디폴트와 이제 은행권 위기 그리고 경제 세계적으로 이제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임금 상승을 또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언제 다시 물가 상승률이 깨질지 모른다. 그리고 미국은 또 금리를 인상을 했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 인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기대대로 떨어뜨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빚을 내고 있는 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좀 줄어들어야 숨도 쉬고 할 텐데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미국의 가장 큰 투자 중 JP 모건은 현재 전시 상황실을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자, 21일부터 매일 회의를 소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시처럼 너무너무 지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권 부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은행들을 지금 미국의 압력인지. 근데 JP모건은 옛날에 2009년에 경제 위기 때 그때 위험에 빠진 은행들을 그때 사들였어요. 베럴턴스 사들였죠. 그때만 해도 뭐 좀 미쳤다. JP모건도 드디어 죽었다 막 했었는데 JP모건이 그때 등치를 불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미국 최고, 전 세계 최고의 IB 투자 은행이 됐잖아요. 그와 아마 비슷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실 은행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면은 JP모건도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이제 부동산 뉴스인데요. 이건 제목만 볼게요. 제가 이제 본문을 읽었고요.
이 제목 보이시면 자, Canada needs more home. 집이 더 필요하고 maybe fewer offices. 오피스는 지금 공실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 어마어마한 건데 공실은 이제 사무실은 필요 없잖아. 자, our conversion and the answer. 자, 이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오피스를 집으로 전환시키는 거. 제가 저거는 캘거리에서 봤습니다. 그때는 오피스 공실률이 캘거리는 막 35%까지 가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집으로 변환시키자 그랬는데 저걸 과연 누가 돈을 냅니까? 그 캘거리에서는 정부에서도 돈을 보조금을 줬어요. 근데 저 기업들은 개인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고 어쨌든 변환시켰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뭐 크게 공급된 것도 아니고 공실률 낮추는데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는 돈을 결국 더 쓰게 되는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어떤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저렇게 된다고 해서 뭐 지금 밴쿠버는 워낙 집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이 좀 늘어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 예상하기가 힘든 부분이 저렇게 해서 집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경제 위기가 오면 저 집도 또 문제가 될 텐데 돈만 쓰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도 반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4월 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무려 2.4%나 증가를 했대요. 그 밴쿠버 시장도 2월, 3월, 4월이 이제 그런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론토 시장도 4월에 반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경제 신호는 지금 안 좋은 게 나오고 있어서 저게 반짝일지. 근데 반짝이라고 하기엔 지금 2월, 3월, 4월이 나왔으니까 도저히 반짝이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그죠? 근데 떨어진 거 15% 떨어진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반등이 있긴 있었는데 뭐 이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경기는 계속 흘러가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상승률이 4.9% 하락세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RBC 리포트를 아침에 봤거든요. 캐나다도 아마도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발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보고서는 지금 갖고 오진 않았어요. 제가 아침에 살짝 읽고 대략 읽고 오늘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한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캐나다 똑같습니다. 높은 임금 상승률로 여전히 불안하다. 네, 저는 안 올랐는데 도대체 누가 오르는 걸까요? 근데 보니까 그 저번에 CRA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막 10몇 %씩 올려준다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에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고 기름값도 여전히 뭐 떨어지는 것 같더니 또 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금융 불안이 지금 한쪽에서는 있고 한쪽에서는 반등이 일어나는 좀 양쪽 신호가 오니까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를 예의주시하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제 뉴스 보면서 미국 국경에 사람 왜 이렇게 몰렸지? 일하면서 뉴스를 잠깐 봐서 몰랐는데 불법 입국 즉시 추방 병법을 트럼프 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지금 국경에 몰려서 지금 목숨 걸고 국경을 넘는다고 합니다. 사진 보면 막 강도 넘고 담도 넘고 산도 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걸려도 미국에 옛날에 한번 봐준 적이 있거든요. 불법 추방자들도 경기가 어렵고 미국에 저런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한번 유예 기간을 줘서 아마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민자들한테 조금 더 이제 유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참 미국이 어렵다 그래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보면 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저희도 뭐 참 캐나다 아무리 선진국이고 여러 가지 안정된 나라에 평화로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좋은 나라에 사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또 이민에 사는 것도 한편으로 축복이구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참 날씨가 좋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자, 영상 초반에 그 민달팽이 영상을 좀 넣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민달팽이 뭐 자주 보는 거긴 한데 보면서 민달팽이는 이제 집이 없다 보니까 등치가 일반 그 달팽이보다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볼 때마다 민달팽이는 집에 없어서 좀 위험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생각하다가 오늘 좀 다른 식으로 좀 느낀 게 있는데 민달팽이는 집이 없어서 커질 수 있었구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가 이제 집을 사는 걸 되게 늘 저도 좋게 늘 생각해 왔잖아요. 이민을 하면 일단 집을 사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우리 삶을 좀 좋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꿈꿨던 건 내 인생을 바꾸는 투자,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를 빠르게 이루고 뭐 빨리 은퇴를 하고 뭐 그런 삶을 이제 생각을 하고 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유튜브에 나와서 뭐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그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이제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민달팽이처럼 집이 없어야지 그렇게 투자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 중에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월세가 좀 지금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옛날에 많이 싸다 보니까 그 집에 투자할 돈으로 그냥 그 돈으로 집에 투자할 돈으로 뭐 다른 데 투자해서 자산을 빨리 불리고 그죠? 여기도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과분한 집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모기지 페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는데 만약 저는 지금은 이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만약 지금 같은 생각으로 20대로 돌아가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캐나다 월세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도 뭐 벙크베드 놓고 방 한 개 좀 되게 싸게 있을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찾아보면 방 한 개 좀 다른 사람 룸쉐어 하면 뭐 500불 뭐 그 정도 700불 사이로 해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돈을 이제 모아서 계속 투자한다. 그러니까 뭐 큰 상속을 받지 않는 이상 월급쟁이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빨리 이제 독립을 이루려면 근데 그런 삶도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짜증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룰 때는 또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오늘 민달팽이 보면서 민달팽이가 저렇게 다른 달팽이보다 클 수 있었던 건 결국 집이라는 데 속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 한국에 보니까 그 뭐죠 고시원에 살면서 한 20년 살면서 투자하시면서 큰 돈 버신 분도 있고 그런 얘기 보니까 집이라는 속박에 매이지 않아야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꼭 집 투자가 아니더라도 뭐 사업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종교에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당으로 치면 뭐 신부님 같은 경우도 뭐 결혼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가정에 매이기보다는 집에 매이기보다는 자기 일에 정말 열심히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그쪽으로 성공할 사람들은 어떤 집이나 어떤 가정에 좀 안 매여야지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집이 너무 좋고 지금 집도 사실은 가격이 좀 올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뭐 빨리 뭐 얼리 리타이어먼트라든지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집에 좀 덜 묶였어야 되는데 집에 묶이는 돈이 좀 덜 돼야지 그 돈으로 딴 데를 또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민달팽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